자, 아니, 자, 그다음에 우리 11월 19일 3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채권에도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있듯이, 채권시장은 일반인보다는 전문 투자가들이 주로 거래를 많이 하는 시장입니다. 그죠? 여기에도 발행시장이 있기 때문에 국가 등 발행자가 제일 처음 채권을 발행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거래되는 유통시장, 채권세계도 주식시장처럼 프라이머리 마켓이 있고 세컨더리 마켓이 존재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는 또 채권은 소액 채권 거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액 채권 거래 제도. 자, 첨가 소화 채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하고자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채권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국민주택 채권은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을 사고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채권이고, 서울도시철도 채권은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 등록할 때는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 채권 등등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채권도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채권을 첨가 소화 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채권은 표면 이전율이 확정되어 있고 만기는 보통 5년 이상인 장기 채권이고 매입과 동시에 현장에서 매도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등기하거나 자동차 등록할 때 채권을 샀는지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통 채권은 일반적으로 전문 투자가들 사이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최소 단위가 50개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50개라는 개념은 채권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돈 억 단위를 개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50개 하면 50억 단위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50개, 100개, 200개, 300개, 500개, 1000개, 1500개, 2000개, 3000개, 어떤 때는 뭐 1조개도 팔 매매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 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액 국공채 거래 제도를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액 채권 정보 사이트는 금융투자협회 본드몰에 들어가면은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액 채권은 당일날 결제가 가능. 자,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채권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CB, Convertible Bond라는 게 있습니다. 발행 당시 순수한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이 되지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는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입니다. 보유자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전환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전환사채 발행해놓은 회사의 한 주의 주가가 10,000원이라면은 이 회사의 전환사채 전환 가격이 예를 들면 8,500원이라면은 이건 과연 전환해야 될지 안 할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를 하지 않으면은 그 전환사채에 관련되는 쿠폰 레이트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기가 되면은 액면가로 상환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주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환사채를 발행했는 회사의 주가가 10,000원에서 15,000원, 20,000원이 갔다고 생각하면은 전환가가 8,500원이기 때문에 자 20,000원 주식이 하루에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거는 30%이기 때문에 6,000원이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은 전환을 해서 주식을 전환해서 주식을 갖고 있다가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은 상당한 수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자식 유리한지를 보면서 전환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전환권을 행사하면은 채권 자체는 소멸돼 버리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에는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면은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왼쪽 차변에는 주식이 자산이 있고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죠. 전환사채는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에 있는 그 금액만큼이 자본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부채 및 자본 총계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분자가 적어지고 분모가 커지면은 전체적인 숫자는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좋아지면서 이 회사의 재무구조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본드 위드 워런트입니다. 본드는 그대로 채권으로 남아있고 워런트라는 개념은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워런트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에 일정 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신주 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를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행사 가격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자, 아까 전 똑같은 예로서 현재 이 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인데 자, 행사 가격이 8,500원이라면은 지금 행사하는 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가 예를 들면 2만까지 갔다 생각하면은 행사 8,500원에 주식을 발행을 받으면은 비록 이게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한 13,000원, 14,000원 정도의 주식을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8,500에 받아서 14,000원 같으면은 거의 5,500원이라는 수익이 발생되죠. 그게 원본이 8,500원이기 때문에 5,000원 좀 되면 거의 대단한 수익률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회사의 기업의 재무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 신주 인수권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그대로 있으면은 이 또한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채권은 그대로 나와 있고 행사를 하게 되면 신규로 주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액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사채 EB Exchangeable Bond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이 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 이거는 전환사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교환사채를 발행해놓은 회사가 아주 우량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주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6만원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한 3년쯤 지나면은 최소한도 삼성제 주식은 20만원까지 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회사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이 15만원이 되면은 우리는 삼성전자 주식과 교환사채를 서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주식을 교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자, 이 교환사채를 투자를 하는 사람은 자, 삼성전자가 15만 원이 넘어가면은 삼성전자로 바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20만 원 간다 생각하면은 그때는 교환사채를 갖고 삼성전자를 바꿔서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지금 6만원짜리가 15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금을 이용하면서 소위 2배 반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EB와 교환사채와 주식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6만원이지만 15만원의 소위 주식을 팔아 놓았는 효과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 회사도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사채는 타주식으로 전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교환사채라는 그 채권, 부채가 줄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회사는 부채가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줘버리고 채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주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옵션부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부 사채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지만 옵션이라는 거는 뭐뭇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콜 옵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뭐뭇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풋 옵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조기 상환권부 채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은 이 회사가 재무구조도 안 좋고 자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쿠폰 레이트를 높이라도 좀 비싸게 자금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만 지나면 우리 회사는 캐시플로우가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리의 쿠폰 레이트를 주지 않고도 회사를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1년 지나면 또는 2년 지나면은 회사가 그 채권을 바이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붙여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2년쯤 지나면은 지금 현재 10%의 자금 조달을 했는데 그쯤 되면 5%의 자금 조달할 수 있으면은 바이백을 해버립니다. 바이백을 하고 다시 5%짜리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여러가지 이자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자 투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짜리 회사채인데 3년까지 이 회사가 부도가 날지 안 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풋 옵션이라는 게 붙어 있으면 그 이전에라도 1년 반 또는 2년 또는 1년 후에는 이 회사가 이 채권을 팔겠다고 표시하면 회사가 반드시 바이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변제 요구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우리가 푸터블 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투자가 조기 변제 요구를 하면은 채권 발행사는 투자 원금 등을 돌려줘야 되고 콜이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소위 발행회사가 조기 상환을 받기 때문에 투자가는 반드시 채권을 매도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콜러블 본드 또는 푸터블 본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변동금리부 채권 FRN Floating Rate Note라는 게 있습니다. 지급 이자율이 시장금리 등에 연동해서 매 이자 지급 기간마다 이자율이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가 1997년도 말에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좀 재무구조가 안 좋은 그런 불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행했는 예보채 FRN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몇 조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보채 FRN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서 프라이싱 할 수 있는 그를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 교수님이 현직에 근무하면서 이 에팔렌 매매를 대개 3조 이상을 우리 모 증권사에 있는 채권 부장하고 둘이가 쭉 그 각이 맞아가지고 열심히 매매를 한 기억이 납니다. 하루에 우리는 보통 500개, 1000개씩을 이렇게 그 부실 금융기관에서 갖고 있는 에팔렌 채권을 우리가 매매를 해가지고 현금화를 해준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지급 이자율은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거는 라이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코리보를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가상금리를 붙이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국민 주택채권에다가 고금리에다가 뭐 20bp를 붙인다든가 그렇게 붙여서 그 이자를 지급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변동금리부 채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FRN, Floating Rate Not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용도와 시장, 발행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상금리를 얼마나 붙이는지에서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 분석에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자, 개별 증권의 투자 관련한 일체의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을 증권 분석이라고 하면은, 기본적 분석은 뭐냐면은, 자,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시장의 지금 가격은 뭐 2만원인데 내재 가치는 그보다도 더 높다. 또는 이 가격이 버블이라면 내재 가치는 그보다 낮다. 그래서 마켓 프라이스하고 인트린직 밸류가 같은지 아닌지를 보는 그런 분석이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도 더 높으면 과소평가되는 거고, 그 반대 같은 경우에는 과대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상황인데, 정권의 내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그 분석에는 환경적 분석으로서 경제 분석도 하고 산업 분석도 하고 기업 분석도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특히 또 재무적 분석으로 재무제표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등을 평가해보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기술적 분석은 주가, 지금 시장에서, 또 기술적인 분석은 소위 테크니컬 애널리시스인데 다른 말로 하면 차트 분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증권 가격 움직임의 양상이 미래도 반복된다고 가정을 하고, 증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비성적인지 심리교에서 결정된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역사적 정보, 과거의 증권 가격 거래량의 추세와 변동 패턴을 이용해서 미래의 증권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해 보는 거다. 이건 소위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주가 차트를 분석하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 보자. 기업에 대한 정보로서 기업 공시 정보도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기업이 정자를 하는지, 신규 프로젝트를 하는지, 아니면 자회사에 관한 지급 보증을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공시 내용을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경영 실적 정보도 봐야 됩니다. 보통 기업이 그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업의 실적이 주가의 실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및 경영권 구조도 보는 겁니다.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가치와 실적, M&A 등 기업의 경영권 정보도 봐야 되고, 유행성 정보도 봐야 돼요. 갑자기 출연한 이슈나 루머 등이 어떤 게 있는지, 이 기업이 뭐 부도가 났다 하더라, 아니면 오너가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 이런 루머성도 항상 일어납니다.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것 때문에 회사가 출렁거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재무 비율 분석은 우리가 교수님이 그 중간고사 치기 전에 15가지의 비율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보고, 재무 비율이란 거는 주요한 재무 상태나 손익 현황 등 중요한 정보를 분석해서 간결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는 레버리지 비율에는 부채 비율이나 이자 보상 비율이 있고, 유동성 지표에는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이 있고, 활동성 지표에는 자산 회전율이나 재고자산 회전율이 있고, 수익성 지표에는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총자산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등이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 비율을 보면은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총부채, 이건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거고, 이자 보상, 여기는 비율 되는데 이자 보상 배율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 간의 배수를 보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는데 이자 비용은 2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0 나누기 20 하면 이자 보상 배율은 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유동성 비율은,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관계를 보는 거고, 당좌 비율은 당좌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활동성 지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업이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나치게 낮으면은 자산을 활용해 충분한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지는 거고, 평균 회수기간은 매출 채권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365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자, 수익성 지표에는 기업이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재무 비율 지표인데, 매출액 순이익률은 당기 순이익과 매출액의 관계를 보는 거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보는 거고, 총자산 이익률 ROA는 순이익과 총자산과의 관계를 보는 거고, ROE는 순이익과 자기자본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 가치와 주가를 비교해서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으로서는 주가 수익 배율 퍼라는 게 있습니다. 퍼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EPS로 나누어 주는데, EPS라는 개념은 뭐냐면 earnings per share이기 때문에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쯤 되는지, 이거를 주당 순이익입니다. 퍼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어 주는 거고, PBR이라는 개념은 주가 장부 가치 배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book price per share입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면 왼쪽 차변에는 자산 계정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죠. 이 순자산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본 총계와 똑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자본 총계를 발행 주식으로 나누어 주면은 book price per share, 주당 순자산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서 결국은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자, 이 PBR이 주가하고 주당 순자산을 비교해 봤을 때 1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낮다는 의미는 주가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가지고 이 주당 순자산보다도 BPS보다도 주가가 더 낮은 경우에는 너무나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PER이라는 것은 수익과 관계이기 때문에 PER이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 한국의 시장 평균 퍼는 15에서 한 17 정도가 됩니다. 전체 시장 평균 퍼는. 그래서 이 기업이 만약에 퍼가
20이다. 그럼 시장 평균보다는 조금 높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푸어가 10 이하 같으면은 시장보다는 푸어가 좀 낮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주가 배수 평가할 때 PER도 봐야 되고 PBR도 봐야 됩니다. 우리 그때 광고주 치기 전에 재무 비율을 계산할 때는 소위 PSR도 봤죠. Price Sales Ratio이기 때문에, 자, SPS, Sales Per Share도 봤기 때문에 그때 공부한 내용을 참고를 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자, 마무리 보겠습니다. 위험 관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여러 위험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 투자이다. 분산 투자가 자본 시장에 따른 표준 투자 권유 주칙은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위험 성향 등을 파악한 후 금융 투자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은 비교적 그에게 장기 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 등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 정수다. 이건 채권을 얘기. 자, 뭐 여러 가지 실제 투자 사례도 한번 보고, 만약에 주식 채권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조심하고, 임직원의 행령 배임 발생 여부가 있을 때도 확인해야 되고, 사모 방식의 자금 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조심해야 되고, 정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에는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11월 19일자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